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보통 카프카의 작품은 난해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해석이 불가능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수십 년에 걸친 평론가들과 연구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만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카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독일어에 카프카에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건조하게 해석한다면 카프카적인, 카프카다운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카프카의 소설처럼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나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중 카프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변신의 첫 문장은 20세기 이후 발표된 전 세계 수많은 소설의 도입부 중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 보니 침대 속에서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고 머리를 약간 쳐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칸칸이 나뉜 둥그런 갈색 배가 보였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는 수많은 다리들이 속수무책으로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변신의 첫 문장은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놀라워요. 사람이 벌레로 변하다니. 아마 20세기 초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이 나온 시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적 경향이 정점에 도달한 자연주의 시대 직후였거든요. 그야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주인공이 벌레로 변했다고 시작하는데 왜 하필 벌레로 변했으며 어떤 벌레로 변한 것일까요? 변신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거대한 벌레로 변하면서 그날부터 출근을 못하고 자기 방에 갇혀 살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그레고르 대신 직업을 갖게 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 하나를 세줍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하숙인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중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거실로 기어나오고 하숙인들이 놀라 당장 나가겠다고 하죠. 그레고르는 그렇게 집안의 경제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 또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꽂혀 썩어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한 집안의 경제적 가장이었던 남자가 벌레로 변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변신이 발표되던 당시 독일의 사회적 환경은 현대 사회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의 문제는 이미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이 같은 존재론적 불안을 카프카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변신을 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신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누구나가 겪게 되는 인간 소외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보고자 할 경우 카프카의 변신에서 불가사의한 것처럼만 보였던 여러 사건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됩니다. 한 집안 전체 소득을 담당하던 아들이 갑자기 벌레로 변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노동 능력을 상실했으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출근을 종용하기 위해 그를 찾아온 지배인 에피소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잠자 씨,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네, 여기서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건데 즉시 분명한 해명을 내놓기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요. 사장님은 오늘 아침 일찍 나한테 넌지시 잠자 씨가 결근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를 말씀하셨지만 그건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맡긴 수금과 관련이 있는데 나는 진심으로 내 명예를 걸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잠자 씨가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 보니 내가 나서서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깨끗이 사라지는 걸.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당신의 위치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잠자 씨가 올린 실적은 아주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해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자 지배인은 그를 즉각 찾아와요. 혹시나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닌가 확인하러 온 거죠.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그에게 실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실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어서 방에서 나와 출근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레고르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하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벌레 같은 인간을 표현한 건 아닐까요? 식구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니. 그레고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부모님과 누이 동생에게 이토록 훌륭한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평화와 풍요, 만족이 끔찍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며 방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왜 해충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영 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빠집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경제적 기능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아 왔기 때문이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 그레고르가 해충이 된 부분은 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 또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산업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메커니즘을 내재화해서 자기의 역할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꺼내며 당분간은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을 하자고 말하죠. 그레고르는 모아둔 돈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이내 자신이 벌레로 변했으니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에 가둬진 채 여동생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집안에서 여동생은 그레고르에게 각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자 그레고르가 가족의 생활비를 전부 떠맡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따로 돈을 모으며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식사를 담당하게 된 거죠. 언젠가 아마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벌써 한 달은 지난 터라 누이 동생으로서도 그레고르의 외모를 보고 기겁할 특별한 이유는 더 이상 없는 때였는데 그녀가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오는 바람에 그레고르가 사람 놀라게 하기 딱 좋은 일어선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그걸 보고 그레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누이 동생에게 여전히 역겹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겨울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소파 밑에서 그의 몸이 아주 조금이라도 빠져나와 있으면 그녀는 그걸 보고 도망쳐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자랑스러운 아들에서 이제는 밥이나 축내는 벌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았던 누이지만 벌레로 변한 자신을 역겨워한다는 걸 알고 숨는 것이죠. 하지만 그레고르의 행동들을 보면 벌레로 변한 것을 괴로워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는 심심풀이로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는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기를 좋아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숨도 더 자유롭게 쉴 수 있었고 그러면 가벼운 진동이 몸속을 지나갔다. 그레고르는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방심 상태에 빠져들곤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몸을 놓아버려 바닥에 쾅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당연하게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몸을 잘 가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더라도 다치는 법이 없었다. 어찌 보면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죠. 벌레로 변한 것이 사실은 무언가 끔찍한 상황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의무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레고르는 원래 외판원으로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는데 벌레로 변한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도 쉬고 방심 상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때 그레고르의 방은 아주 잠깐 동안이나마 비인간적이고 어리석고 지루한 일상적 현실 세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도피처, 탈출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레고르가 자유롭게 방 벽과 천장을 기어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오빠의 방안 가구들을 모두 치우자고 합니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벌레로서의 자유를 주고 싶어 하죠. 어머니는 언젠가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면 서운해할 것이라 망설이지만 결국 딸의 뜻대로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자신의 물건들을 다 빼내간다는 것에 당황하며 자기가 직접 고른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만은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는 서둘러 그림 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유리에 몸을 밀착시켰다. 유리가 그레고르의 몸에 찰싹 붙으면서 뜨거운 배에 기분 좋은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레고르가 이제 몸으로 그림을 완전히 덮어버렸으므로 적어도 이 그림만은 결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서 꽃무늬 벽지 위에 있는 거대한 갈색 얼룩을 보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도 전에 울부짖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아, 하느님, 아, 하느님.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후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 마주하고는 기절하고 여동생은 어머니의 약을 찾으러 갑니다. 그 사이 그레고르는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퇴근해서 돌아온 아버지와 딱 마주치고 맙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 안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방 밖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전혀 다르죠.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거나 긍정적인 존재이기 어렵고 특히 경제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경우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는 식기장 위에 과일 접시에 있던 사과로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는 일단은 별로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사과를 연달아 던져댔다. 이 작고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이 바닥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 그냥 미끄러져 떨어졌다. 하지만 그 즉시 뒤이어 날아온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혔다. 그리고 어머니는 손을 아버지의 뒤통수에 대고 그레고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처음부터 상처를 입히려고 사과를 던진 건 아니에요. 그저 방으로 다시 내쫓기 위해 사과를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등껍질에 박히죠. 아버지의 의도와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이후 직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등에는 사과가 꽂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존재하지 않죠. 이제 남은 문제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각자 직업을 구하고 남은 방 하나를 하숙해서 돈을 벌기로 합니다. 그레고르와 가족들의 역할이 바뀐 것이죠. 그럼 그레고르가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부양하기 위해 애썼던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그레고르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에겐 가족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소중할까요? 이것이 바로 변신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과로로 피곤에 찌든 식구들 가운데 누가 절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레고르를 돌보아줄 시간이 있었겠는가? 이제 하녀도 결국 내보냈고 흩날리는 흰 머리에 단단한 골격을 가진 거구의 파출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제일 힘든 일을 처리해 주었다. 보통 변신에 대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작품을 제일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 혹시 너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간병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정들었던 그런 분인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가족들이 수발해야 하는 상황이 1년, 2년, 3년, 4년 지속되었을 때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여기 그레고르의 가족들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변신의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가족들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지만 살림은 점점 쪼들리는데요.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레고르가 단순히 부양가족을 넘어서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들이 지금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레고르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식구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전한 절망감,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불행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이었다. 식구들은 세상이 가난한 자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안간힘을 쓰면서 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급 은행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만드는데 몸을 바쳤으며 누이 동생은 손님들의 명령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이사 문제는 당시 독일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 임대료 상승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이 노동자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자 집안 역시 아들이 돈을 잘 벌어왔을 때 빌려놓은 방 3개짜리 집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대신 딸의 방을 비워 하숙인을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죠. 하숙인들이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다며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거실로 나가게 되고 하숙인들은 거대한 벌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당장 집을 떠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쫓아버립니다. 벌레는 이제 더 이상 지켜줘야 할 불쌍한 오빠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약간의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가족들은 결국 모두 자의적으로 방 안에 있는 벌레가 그레고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거실에 나왔다가 이 대화를 엿듣게 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다리가 꺾인 채로 방에서 쓸쓸히 죽습니다. 좀 와서 봐요. 그게 죽었어요. 저기 엎드려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파출부의 소란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야 비로소 그녀가 전한 소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잠자 씨가 말했다.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다. 그는 성호를 그었고 새 여자도 그를 따라했다. 등에 사과가 박힌 후 그레고르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해서 등과 배가 납작해질 정도였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가족들은 심지어 그레고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레고르의 시체 처리를 파출부에게 맡긴 채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하죠. 그레고르의 죽음에 그 어떤 동정도 없이 차갑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그들밖에 타지 않은 기차칸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쳐들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앉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 전망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잠자 씨와 잠자 부인은 점점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며 그녀가 뺨이 창백해질 정도로 온갖 심한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최근 들어 아름답고 풍만한 몸매의 처녀로 피어났다는 것을 거의 깨달았다. 그리고 행선지에 이르러 딸이 가장 먼저 일어나며 그 젊은 몸으로 기지개를 켰을 때 그들은 마치 새로운 꿈과 좋은 의도가 확인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적 인간 소외의 상황이 가족에까지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죠. 경제적 가치가 가족의 사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그레고르의 부모와 여동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흔히 어린 시절에 접한 교과서나 동화책에서 본 이야기는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이 신부를 만나 개과천선했다라는 줄거리만 다룬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장발장이로 아는 사람도 많죠. 물론 장발장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거의 삶을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던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팡틴을 마주치고 죽음의 눈앞에 둔 이 팡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죠. 코제트가 맡겨진 곳은 테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는 술집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프랑틴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코제트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도 어린 코제트죠. 가엾은 코제트는 장발장을 만나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이 된 코제트는 청년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혁명의 바람에 휩싸여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스도 혁명의 앞장을 서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죠. 마리우스도 총을 맞고 의식을 잃지만 장발장이 구출해집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도를 통해 빠져나가는데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 소용돌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정말 풍부하고 생생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2400페이지의 5권 분량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책은 어마어마한 분량도 분량이지만 어휘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프랑스어 원문에는 약 65만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19세기 프랑스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분량이 길다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 출판사들이 이제 단어 수를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불했기 때문인데요.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을 길게 쓸수록 원고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빅토르 위고는 출판업자에게 12년 독점 출판권을 주는 대신에 인세를 한 번에 지불받게 되는데요. 그때 받은 돈은 30만 프랑인데요. 요즘 가치로 하면 거의 30억 원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의 분량이 길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역사, 전쟁, 건축, 정치, 법률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다 풀어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웬만한 건축서보다 더 고딕 설명을 우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교관은 웅정한 석조 건물인데 시모르 수도원장으로서 1712년에 디뉴의 주교가 된 파리 대학 신학 박사 앙리 피제 예하에 의하여 18세기 초에 건축되었다. 이 주교관은 실로 위풍당당한 주택이었다. 모든 것이 웅대해 보였다. 주교의 거실도 응접실도 침실들도 고대 피렌체식을 그대로 따른 산책용 홍해 화랑이 있는 넓디 넓은 뜰도 매우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긴 정원도. 여기서 나온 홍해는 무지개, 홍자의 무지개 예자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무지개처럼 휘어 반원형의 꼴로 쌓은 구조물을 말하죠. 결국 아치 같은 구조를 말하는데요. 회랑은 사원이나 궁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둘러싼 지붕이 있는 긴 북도, 또 우리가 갤러리 이런 표현도 하긴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들이 대부분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요.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 웃는 남자 등 이 사람의 글이 뮤지컬로 만들어지기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세트에 대한 설명이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거예요. 게다가 레미제라블에서 앞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거리를 하나 뚫을 때마다 하수도는 팔을 하나 뻗친다. 옛날에 군주국은 23,300m의 하수도밖에 건설하지 않았었다. 나폴레옹은 숫자들은 신기하지만 4,804m, 루이 18세는 5,709m, 샤를 10세는 10,836m, 루이 필립은 89,020m, 1848년의 공화정부는 23,381m, 모든 정부는 75,500m를 건설, 모두에서 현재 226,610m, 즉 600리의 하수도가 건설되었다.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수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생긴 다음에 식수를 먹게 되니까 하수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디테일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읽고 두 손 두 발 정말 다 들었습니다. 파리 시내 하수구의 역사만 전체 5권 책 분량에서 10분의 1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왜 빅토르 비고가 이렇게 길게 파리 하수구의 역사를 썼느냐? 이 소설에서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하수도를 통해 도망치잖아요. 이 장면이 키포인트인데 이 장면의 이야기를 위해 파리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바로 그 순간까지 현재 파리의 하수도로 시스템,
그걸 이제 미터 단위로 일일이 다 기록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책이 제가 총 5권짜리인데 이 권을 보면 초반에 약 100페이지까지 워털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썼습니다. 뭐 역사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는데요. 왜 워털루 전쟁에 대해서 100페이지 넘게 글을 썼냐? 이게 바로 뭐냐면 마리우스 아버지가 전쟁에 대령으로 참전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그때 테나르디에가 전사자들의 시계와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다가 우연히 마리우스 아버지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테나르디에가 운영하는 술집 이름이 뭐냐? 워털루의 상사에게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TMI의 투머치 터커인 거죠.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796년에 감옥을 가는데 빵을 훔친 걸로는 5년형을 받았는데 4번 탈출을 시도해서 탈출을 할 때마다 3년씩 형을 받습니다. 그럼 12년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에 또 가중치까지 받아서 총 19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20대였는데 빵을 훔치고 나오니까 그야말로 40대가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가 옥살이했던 곳이 툴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정말 그 휴양지로 변해 있는 그런 곳인데 프랑스 도시 중에서 아마 한겨울에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 기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복역을 한 셈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간 곳이 듀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바로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죠. 그가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곳은 프랑스 북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까지 올라간 거니까 정말 멀리 도망간 셈입니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기 일쑤였던 장발장이 어떻게 막대한 부를 가진 자본가이자 시장이 되었을까요? 영화나 뮤지컬은 이 부분이 좀 축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남몰래 몽트레유 슈르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청에 큰 불이 났다. 이 사나이는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어린아이 2를 살려냈는데 이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통행증을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흙구슬 제조법으로 장발장은 엄청난 자본가가 되는데요. 도망 다니려고 집을 3채를 갖게 되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60억 좀 더 되는 돈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한 자본가였던 셈이죠. 근데 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장발장은 진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1년에 그가 쓴 그 돈은 한 1,500프랑 정도? 이 돈을 정말 절약을 한 이유가 뭐냐? 코제트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아꼈다는 걸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준 은초따와 함께 코제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죠.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2자루의 촛대를 코제트에게 유증합니다. 그것들은 은이지만 나에겐 금이고 다이아몬드죠. 주인공 장발장이 1권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신지 아시나요? 113페이지에 나옵니다. 1권 주제가 팡틴인데 팡틴은 언제 나오냐? 220페이지에 처음 등장해요. 그럼 장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투마치 토커, 빅토르 위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리엘 주교와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왕당파라고 책에서 계속 언급되죠.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그의 집안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망한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주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 도지사급의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몸을 돌려 느닷없이 말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는 웬 늙은이고 폐하. 미리엘 씨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었고 저는 한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사자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어 무척 놀랐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미리엘 신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주교로 발령 나자마자 한 일이 멋진 주교관과 아주 오래된 병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소.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오.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소.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승부했소.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주수를 끄집어냈소.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 레미제라블을 즐기고 싶다면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길고 긴 프랑스 혁명사에서 왜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도 잘 기억되지 않을 1832년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책이 1862년에 나오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럼 빅토르 위고가 30대 때 벌어진 일이 1832년의 6월 봉기에 대한 일인데요. 아마 제가 대학생일 때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빅토르 위고도 저처럼 계속 생생하게 그때가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때 희생당한 이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이유가 있었어. 그 분노는 미래의 용서를 받는 것이요. 그 결과는 더 나은 세계요.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프랑스 혁명 이후 더 나은 세계가 왔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르주 쇠라라는 작가가 그린 1884년 작품인데요. 아스니엘의 물놀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그림은 1830년 그림, 1884년 그림인데요. 한쪽은 19세기 전반의 뜨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다면 사회가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를 담은 그림은 바로 오른쪽 그림이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었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인물들이 쇠라의 그림에서 어디로 갔는지 볼까요? 우선 프랑스 혁명의 결실은 누가 가져갔죠? 건너편에 배 타고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가에서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있는 모습과 강아지를 데리고 나서 여유롭게 걷는 이 뿌띠 부르주아의 모습. 이 그림의 배경이 무슨 요일로 보이시나요? 휴일일까요? 아니면 주중일까요? 이것은 주중입니다. 멀리 연기를 내뿜으며 가동하는 공장이 보이는데요. 주중 한낮에 남자들이 나와 있으면 뭘까요? 실직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긴장감들이 모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의 시차가 있지만 프랑스 혁명의 뜨거운 세계의 연장선이 그림 안에 교차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쇠라의 그림에는 혁명 이후 변화하는 프랑스 사회를 하나의 축소판처럼 집어넣고 그 뒤에 기차와 다리, 공장, 새로운 근대화의 풍경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고 이 보울러라는 챙이 살짝 낮은 모자를 쓰고 누워있는 저 사람은 뿌띠 부르조아라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멀리 보트를 보시면 배를 젓고 있는 사람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일하는 노동자 신분을 또 보여줄 수 있죠. 정말 이 그림에 많은 긴장감을 주는 모습은 이 배 위에 있는 삼색기죠. 프랑스 혁명의 깃발이 배를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물로 바뀌었다라는 이러니까란 분위기를 이 화가가 그림 속에서 그려 넣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 1860년을 전후해 갖고 파리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파리는 원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골목길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도시 모습이었는데요. 이 낡은 건물들을 다 뜯고 없애면서 큰 길이 만들어지고 2차선 길이 8차선으로 넓혀지게 되죠.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목길이 많으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포가 지나가서 이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뭐 길이 좁으면 이제 진입도 안 되고요. 길이 좁으니까 이 혁명군들이 쉽게 바리케이트를 계속 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뉴욕입니다.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이죠.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 보내준 겁니다. 들라크루아 그림에 등장한 자유의 여신의 모습이 이 조각산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본격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막상 평등사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평화로워 보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평등한 사회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던 거죠. 프랑스 혁명은 짧게 보면 10년 혹은 25년, 길게 보면 더 나아가서 10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다양한 미술인들의 반응이 있었고 자유의 여신은 지금도 계속 다른 세계에 의해서 해석되고 재청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빈곤이 계속되고 여성과 아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분량이 아주 짧습니다. 100페이지도 안 되는 중편소설인데요. 그런데 분량은 매우 가볍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오늘의 책을 공개합니다.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의 중편소설 아큐정전입니다. 배경은 신해혁명 전후가 됩니다. 신해혁명이 일어난 후 시골 마을에 사는 아큐의 일대기를 담았죠. 아큐는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날품팔이입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아큐는 머리 몇 군데 부스럼 자국이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얻어맞고 모욕당하면서도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토록 업신여김을 받던 아큐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혁명당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혁명당에 가담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혁명군은 아큐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도난 사건이 벌어지고 아큐는 한밤중에 갑자기 체포돼서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누명을 벗어나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반란을 꿈꿨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총살당하고 맙니다. 좀 결말이 그렇게 깔끔하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제목이 왜 아큐정전일까요? 전기에는 여러 형식이 있는데 열전, 자전, 외전, 별전 등이 있죠. 근데 열전이라고 하려면은 아큐라는 사람이 위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외전이라고 하려면은 또 내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여담은 그만두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 정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차용해서 정전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그럼 아큐정전에서 아큐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큐는 아큐정전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큐의 큐는 대문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자와 대문자의 조합이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이름이나 본 적은 고사하고 아큐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 아큐는 그저 바쁠 때 일을 거두어 주는 사람이거나 놀림감일 뿐이고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심이 없다.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성과 본적이 어딘지도 이전의 행적조차 모르는 아무개, 완전히 익명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앞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접두사이고, 큐는 황비홍 머리 아시죠? 청나라 말 중국인들의 변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큐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 중국 농촌에 사는 하층민을 대표하고 형상화한 인물이지만 더 나아가 당시 중국인 전체를 아큐라는 인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큐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 비판하고 풍자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어요. 이거는 아마 아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중국인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국 민중들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재앙, 가혹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 혼란을 겪고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시도했던 정치 제도 개혁이 실패하자 1917년에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화 문명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중국인의 의식과 사고, 가치관에 대해서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철학과 과학이었어요. 이 철학과 과학적 세계관으로 중국을 새롭게 하거나 한 단계 끌고 올라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으킨 운동이 신문화 운동입니다. 중국인들은 혁명을 통해 세운 새로운 나라를 신중국이라고 부릅니다. 신중국은 결국 철학적인 혁명이죠. 중국의 중심 철학이 유교에서 서양의 사상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이 신문화 운동을 상징하는 작가가 바로 루신입니다. 이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이 운동이 성공하도록 독려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루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이다, 과학적이다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 궁금증과 호기심을 주체적으로 발휘해서 관찰하고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생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죠. 그런데 소설 속에서 보십시오. 아큐는 이름이 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본관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내는 거는 그냥 어떤 일거리가 있을 때, 일거리가 없을 때는 아큐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네.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큐는 철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이지 않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자기를 배려하지 않았다.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찾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숙고에 의해서 행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상황을 자신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큐는
객관적으로는 승리하지 않았는데 그 승리를 심리적 승리로 바꾸어 버리죠. 이걸 정신승리법이라고 합니다. 아큐는 전에는 속으로만 중얼거리던 것을 나중에는 죄다 입 밖으로 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큐를 놀리는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정신적인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변발을 잡아당길 때면 미리 아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큐, 이건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네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린다고. 아큐는 두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틀어쥐고 고개를 비틀며 소리칩니다. 야, 버러지를 때리고 있는 거라고 하면 어때? 난 버러지야. 이래도 놔주지 않을 거야? 이처럼 아큐는 자기를 버러지라고까지 말하고 거기서 심리적 승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버러지야 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개운치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것을 승리로 바꾸었다. 오른손을 들어 힘껏 자기 뺨을 연달아 2대 갈겼는데 얼얼한 게 조금 아팠다. 때리고 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지나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것처럼 여겨졌다. 그제야 그는 만족스럽게 승리한 기분이 되어 자리에 누웠다. 요즘 이런 말 자주 하죠. 맛있으면 0칼로리. 또 뭐 인생이 시트콤. 야식의 유혹을 못 참거나 다이어트를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건 너무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불운한 상황이나 남들이 잘 안 겪는 일을 겪으면서 시트콤 같다고 그냥 웃어 넘겨버리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승리이지 않겠습니까? 정신승리법을 최초로 언급한 책이 바로 아큐정전입니다. 루신이 아큐정전을 통해 가장 강조한 말이 정신승리예요. 아큐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정신승리를 통해 현실에서 그냥 도피하고 말아요. 정신승리라는 것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떤 그 사실과도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굴욕을 당했는데도 이건 굴욕이 아니야. 나한테 굴욕감을 주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분 좋아하고, 그런데 그 기분 좋음은 그냥 심리적으로 자유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왜 아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신승리에 빠질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것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 안일함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큐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었나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말할 때 내가 독립된 주체로 존재할 때 자기의 존재를 얼마나 확장시키고 내 존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지키는가,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눕고 싶을 때 눕는 것에서 인간성,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눕고 싶어도 눕지 않을 수 있는 데서 인간성이 나온다고 봐요. 결국 삶은 자신과의 투쟁이다. 무엇과 투쟁하느냐? 안일함을 추구하는 심리와 투쟁하는 거죠. 각성되지 않은 자기와 투쟁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성되지 않은 채 안일함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일에 철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게을러질까? 나는 왜 우리 역사적 현실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도 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루고 싶은 소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눈 감을 수 없다는 어떤 소명, 그것이 없으면은 다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아큐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큐는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날품팔이였어요. 아큐는 언뜻 보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꿋꿋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생각 없이 되어 가는 대로 안일함만 추구하며 산 겁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 구걸하기로 했다. 낯익은 술집이 눈에 들어오고 낯익은 만두가 눈에 들어왔지만 다 지나쳤다.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고 구걸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몰랐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큐는 자기가 뭘 바라는지조차 몰랐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선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해요. 돈이냐, 명예냐, 아니면 내면이냐, 꿈이냐. 이걸 정해서 자기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먼저 생기고 나서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결점과 개선할 점이 보이고 거기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바람도 없이 오늘부터 나를 살펴봐야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포부가 돼야 하죠. 오늘의 책은 인지심리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심리학 참고도서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영원한 숙제, 바로 첫인상에 대해 남녀관계로 풀어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첫인상의 심리만큼 이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주제가 없죠. 게다가 저 역시 매일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은 상대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리고 첫인상이 만드는 오해와 그 오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남자 주인공 다시와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인 오스틴은 훌륭한 심리학자임이 분명해 라고 계속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시골 롱본의 베넷 부부가 그들의 5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롱본으로 새로 이사 오는 이웃 때문에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이웃이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집을 둘러보고 간 후에 퍼진 소문 때문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름은 빅리, 사륜마차를 타고 연수입이 4~5천 파운드인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사륜마차는 당시에는 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아주 억대를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수입차겠죠. 그리고 연수입이 4~5천 파운드라는 것은 남작의 경제력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상위 1~2%의 부유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 이웃의 이사 소식에 마을 사람 모두가 들뜬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꽤 재산을 가진 미혼남이 틀림없이 아내를 원하리라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다. 그가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그의 취향과 견해에 대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이웃들이 워낙 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는 이들의 딸 하나가 마땅히 차지할 재산으로 여겨진다.
쉽게 말해 돈 많은 미혼 남자 새 이웃 빅리에게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8세기, 19세기 당시의 유럽은 돈 많은 부자에게 딸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베넷 부부 역시 빅리에게 딸들 중 누구라도 시집 보내고 싶어서 혈안이 되죠. 그중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첫째 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베넷 씨는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서 딸들 가운데 누구를 골라 결혼하든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확실하게 해주겠어. 둘째 리지에 대해 좋은 말을 덧붙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현명한 둘째 엘리자베스를 신부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리지는 엘리자베스의 애칭이죠. 하지만 어머니 베넷 부인은 리지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인물은 제인의 반도 안 되는데 라면서 뛰어난 미모의 첫째 제인을 신부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보통 소설은 읽을 때 배경보다는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 책은요. 아, 그때는 이렇구나. 아, 그 시절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당시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그려주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계층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면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든지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보통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먹었던 것을 감안해서 저녁 식사 시간을 기술한다든지 인사나 식사, 예절 등 당시 일상적인 모습들을 장면마다 아주 소상하게 즉 디테일하게 표현해냅니다. 빅리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후 무도회에 빅리가 온다는 소식에 베넷 부인과 딸들은 무도회장에서 오매불만 기다리죠. 곧이어 빅리는 무도회에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누나의 남편, 그리고 젊은 신사 한 명과 함께 동행하죠. 특히 젊은 신사는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가 들어오고 나서 5분도 안 돼요.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라는 말이 퍼졌다. 다하시를 두고 남자들은 멋진 신사라고 했고 숙녀들은 빅리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하면서 처음엔 엄청난 존경심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매너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여 그 인기는 역풍을 맞고 말았다. 그는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까다로웠다. 그 젊은 신사의 이름은 다하시입니다. 그의 연수입은 10,000파운드. 그의 친구 빅리는 4,000~5,000파운드인데 빅리 연봉의 거의 2배죠. 게다가 빅리보다 훨씬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매너가 꽝이었나 봅니다. 무도회에 온 사람들에게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죠. 이 책에서 오만하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면에 싹싹하고 활달한 빅리는 무도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는데요. 특히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빅리는 다하시에게 바로 뒤에 앉아있는 여동생도 예쁘고 내가 보기엔 아주 상냥한 것 같아 라며 제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와 잘 좀 해보라고 권유하는데요. 이때 다하시는 누구? 하면서 돌아보다가 엘리자베스와 눈이 마주칩니다. 두 주인공의 역사적인 첫 눈맞춤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는 눈 딱 마주치면 찌릿하고 설레는 게 로맨스 소설의 법칙이죠. 하지만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하지만 날 유혹할 정도의 미는 아니네. 다른 신사들이 내버려둔 숙녀들에게까지 관심을 둘 기분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짝에게 돌아가 즐겁게 춤추는 게 어때?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지가 뭔데 이씨 라고 하면서 조용히 째려보고 싶어지겠죠. 다하시의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쾌활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평가했던 다하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자존심을 모욕하지 않았다면 그의 오만을 쉽게 용서했을 거야.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와 나누는 1대1 대화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무도회 사람들 앞에서 빅리와 엘리자베스에 대해 이야기한 게 엘리자베스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나를 유혹할 정도의 미인이 아니다 라는 건 엄연히 험담이죠. 그런데 다하시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남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하시처럼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게 문제가 되곤 하죠. 만약 무도회 사람들이 다하시가 부자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를 오만하다고 평가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하시가 부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의 행동을 봤다면 그냥 자기 표현에 솔직한 사람 혹은 약간 매너가 부족한 사람 정도로 판단됐을 겁니다. 어쩌면 무도회 사람들이 다하시를 오만하다 이렇게 평가한 건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만한 부자. 부자라서 오만하다고 질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우리는 부자가 솔직하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재력과 다하시의 솔직함을 오만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하시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부자 다하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직해도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다는 건 역시 좋은 품성 중 하나 아닐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의 솔직함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부자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래서 저도 부자 친구들 많이 놓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친구들을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중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자인 저는 이렇게 고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알아놓고 열을 아는 척한다. 쉽게 말하면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를 보면 그 하나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하시는 처음에 그녀의 미모를 거의 몰라봤다. 무도회에서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오로지 흠잡으려고 쳐다봤다. 그런데 이목구비가 반듯하지 않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하자마자 검은 눈동자의 아름다운 덕분에 그녀의 얼굴이 흔히 볼 수 없는 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을 깨달았다. 첫 만남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유혹할 정도로 미인은 아니다라면서 무시했던 다하시가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가 처음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경험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약 33%, 여성은 약 43%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설문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답변한 남성이 3번 정도, 여성이 2번 정도만 연애해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셔 박사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닌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 것을 더딘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향한 이런 더딘 짝사랑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비록 엘리자베스에게 2번째 눈에 반했지만 그녀의 매력에 한 번 빠진 후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로맨틱 코미디나 혹은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 첫 만남이 최악이었던 두 남녀의 우연한 재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무도회에 빅리와 함께 왔던 빅리 여동생이 하인을 통해 베넷 가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편지 마지막 줄에 빅리 오빠와 신사들은 장교들과 외식하러 나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이때다 싶어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말 타고 가야지, 하룻밤 묵어야 한다 면서 제인이 말을 타고 가게 합니다. 비가 오면 마차가 아닌 말에 탄 제인의 옷이 젖어 돌아올 수 없게 될 테니까 외식하고 돌아올 빅리와 마주치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언니의 사랑을 응원하는 엘리자베스도 좋은 작전이라며 신나하는데요. 하늘이 도운 건지 베넷 부인 말대로 제인이 떠난 후 저녁 내내 폭우가 쏟아집니다. 결국 빅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제인은 비를 쫄딱 맞아버린 탓에 다음날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다는 소식을 빅리의 하인을 통해 전하게 되죠. 이를 알게 된 아버지 베넷이는 부인에게 딸이 위험한 병에라도 걸려 죽는다면 그게 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빅리를 쫓아다니다가 당한 일이니 그거 참 위헌이 되겠소 라며 걱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을 걱정하다 빅리의 집으로 직접 가기로 합니다. 언니가 감기에 좀 걸렸다고 시골길을 걸어와 머리를 온통 풀어헤치고 게다가 그 치마
진흙밭에 6인치는 좋기 푹 빠진 치마 봤지. 가운을 아무리 내려 덮으려 해도 어림도 없더라니까. 빅리 양이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아침의 모험이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을 연모하는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봐 걱정이에요.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운동을 해서 두 눈이 반짝이던걸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말을 탈 줄 모르는 엘리자베스는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선 탓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말이죠. 빅리 자매는 엘리자베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자베스를 연모하는 다하시 앞에서 험담하는 건 물론이고 그가 좋아하는 마음이 흔들렸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하시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자베스의 두 눈이 반짝였다고 표현하죠. 다하시는 사랑에 빠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빠졌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뭐든지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극단적으로 관대해지거든요. 망가진 엘리자베스를 봐도 좋아하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운 거죠.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죠.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고요. 그가 웃으면서 맞받았다. 문장들이 은근히 뼈가 있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서로에 대해 평가하는 구절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장점은 누구든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일부러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엘리자베스처럼 일부러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편이죠. 생각이 많으니까 오해도 잘하고 편견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첫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유독 더 잘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을 뿐이죠. 스스로 그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온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고백을 합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요. 당신을 열렬히 연모하고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형용할 수 없었다. 그를 쳐다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의심스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력해봤지만 애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애정의 강력함을 표현했다. 호의적인 대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이 구절이 바로 제가 저자를 대단한 심리학자라고 느낀 부분인데요. 고백하는 순간의 두 주인공이 가진 심리 때문입니다. 다하시의 고백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라죠. 반면 고백한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호의적인 대답을 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라이킹 갭, 좋아함의 격차를 절묘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처럼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날? 이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다하시처럼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서 내가 고백하면 100% 받아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결국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하시의 고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을 싫어할 이유가 충분해요. 언니 문제에서 당신의 부당하고 잔인한 행동은 그 어떤 동기가 있었다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가장 지독한 불행으로 몰고 간 그 일에 당신이 유일하지는 않아도 주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히 부인할 수 없겠죠. 당신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단지 그 일만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위커머게들은 얘기를 통해 당신에 대해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 그를 싫어할 이유가 문장에 드러나죠. 그런데 다하시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편지를 건넵니다. 편지 내용은 책의 약 7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다하시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속마음을 써내려 갔는데 편지를 읽고 난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끔찍하게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무지하고 편파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서
어리석게 굴었다는 깨달음이 떠나질 않았다. 얼마나 한심하게 굴었는지 그녀가 탄식했다. 분별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쓸모없고 비난받을 부신에 빠져 잘난 척했어. 정말 망신스러워. 이 구절은 오만과 편견이 가진 내용 중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사랑받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 햄릿, 리어왕, 오셀로만 봐도 대부분 남성이 주체이고요. 남성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이 편지를 읽고 다하시에게 가졌던 편견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스토리라인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여성, 그 오해를 결국 깨고 바로 잡는 사람도 여성,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남성 위주로 되어 있던 문학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여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발상이 잘 보이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신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아주 흔쾌히 인정하는 엘리자베스가 정말 멋있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은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하시가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해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보거든요. 편지를 받고 바로 나를 좋게 생각했나요? 그가 물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믿었어요? 그녀가 편지의 영향이 어땠는지, 모든 편견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졌는지 설명했다.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감정이 처음과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 편지와 관련된 불쾌한 상황은 잊어야 해요. 다시는 엘리자베스가 편견이 사라졌다, 감정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편지를 쓰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께서 꼽는 명문장이죠. 우린 살면서 오만과 편견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가지게 될까요? 아마 편견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편견이 또 다른 오만을 낳는다는 겁니다. 편견이 낳은 오만은 힘이 없는 다수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대중이 되게 하고 그 대중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건 우리 인간이 커그니티브 마이죠. 즉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구두쇠처럼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생각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무작정 절약만 하다간 수많은 고정관념에 갇혀버릴지도 모르죠. 엘리자베스가 다하시가 오만하다는 편견을 가지는 바람에 다하시의 진심을 늦게 알아버린 것처럼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모두 다 에너지를 쏟아내기는 힘들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순간만큼은 앞으로 생각 에너지를 조금 더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